네, 안녕하세요. 기태쌤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제가 3.1 운동과 관련된 영상을 이제 올려드렸는데 어떻게 재밌게 잘 봤는지 모르겠네요. 거기 나오는 이제 두 분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선생님이어가지고 저는 이제 재밌게 봤는데 여러분도 어땠을지. 어쨌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3.1 운동이 조금 더 이제 입체감 있게 다가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이제 다시 제가 직접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3.1 운동을 오늘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으로도 이제 보셨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3.1 운동에 대한 이해도가 이제 생기셨을 텐데, 그럼 우리가 3.1 운동이 과연 어떠한 의의를 가지고 있나? 그거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1 운동을 우리가 높이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 모든 계층이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어떤 사회 운동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사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참여하는 세력이 있고 참여하지 않는 세력이 있기 마련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떤 집회를 한다. 그러면 이제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서 참여하고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모든 어떤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참여한다라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3.1 운동이 그러했다라는 거죠. 신분도 뛰어넘고 그 다음에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뛰어넘은 그런 거족적인 민족 운동이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더 중요한 거는 그 모든 계층이 참여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경험, 3.1 운동에 참여했던 이 경험이 20년대에 다른 이제 여러 활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배경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20년대부터는 우리가 앞으로 배우겠지만 어떤 학생들의 활동이 매우 두드러집니다. 이 3.1 운동의 어떤 경험에서 이제 아무래도 배운 거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다가 농민들, 또 노동자들, 이런 계층의 사람들도 이제 점점 이런 활동에 대해서 예전과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년대에는 각계각층의 그런 사회운동도 매우 활발하다. 이것도 역시 3.1 운동의 어떤 영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의의는요, 이때 이제 독립에 대한 어떤 열망, 이런 것들 서로 다 확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도 되게 의지가 막 샘솟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원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 의지가 어디로 이어지냐면은 무장투쟁 쪽으로도 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만세운동이 끝난 이후에도 거기서 딱 끝난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만주로 가서 연해주로 가서 앞으로 이제 무장투쟁에 뛰어들겠어 하는 마음으로 그 20년대부터는 이 무장투쟁도 되게 활기를 띠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결정적인 거는 결국 일본의 통치 방식이 변화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일본의 통치 방식이 변화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다른 나라에서의 어떤 압박도 존재했고요. 그다음에 일본 내부에서의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이런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는 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3.1 운동을 통해서 보여줬던 어떤 국민들의 이 저항 이런 것들을 보고 일본이 우리가 이렇게 통치하는 게 잘못된 거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문화 통치라고 부르는 좀 더 부드러운 이제 통치 방식으로 변했지만 사실은 더 교묘해진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1학기 때 해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치 방식이 변하게 되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게 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현하는데 또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물론 이제 임시정부에 대한 생각은 이 3.1 운동 전에도 조금씩 나오기는 해요. 조금씩 나오기는 하는데 이 3.1 운동을 통해서 어떤 대중들의 이 뭔가 열망 이런 것들을 이제 지식인들이 보고 나서 이 대중들의 힘을 우리가 하나로 좀 조직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3.1 운동이라는 거는 누가 시켜가지고 조직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발적으로 정말 자연 발생적으로 여기저기에서 일어난 산발적인 운동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좀 잘 조직해가지고 하나로 뭔가 힘을 합치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이제 임시정부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게 되었고, 그 결과 이제 여기저기서 정부 형태의 어떤 단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잠시 후에 좀 더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게 국내에서만 어떤 영향을 끼친 게 아니라 요 3.1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외신에도 여러 번 전해지게 돼요. 그러면서 당시 이제 어떤 제국주의 국가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던 약소 국가들, 그런 나라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저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의 청년들처럼 우리도 나가서 싸우자, 우리도 저렇게 한번 해보자 라는 움직임이 대표적으로는 이제 중국의 오사운동이라는 곳에 영향을 끼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에서 이제 또 독립운동했던, 흔히 이제 간디와 쌍벽을 이루었던 네루라는 사람도 자신의 딸에게 이제 보냈던 편지에서 우리나라의 그 민족운동에 대해서 매우 이제 리스펙하는, 그런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매우 이제 어떤 충격이 큰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해외에서도. 그래서 이제 3.1운동은 정말 중요한 사건이고, 우리가 공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한 번은 이 3.1운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시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하고 같은 나이대의 학생들이 중심이 됐던 그런 사건이니까요. 자, 그러면 우린 3.1운동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임시정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나라 헌법 전문을 읽어보신 분이 계실까요? 이제 헌법 이전에 있는 이제 문장이라 그래서 이제 헌법 전문이라고 하는데, 그걸 보면은 어떤 우리나라가 이런 어떤 역사와 정통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정도의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온 이제 첫 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우리는 3.1운동의 결과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어떤 정통성을 계승한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정부라고 이 헌법 전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과연 어떤 존재였길래 우리 헌법 전문에서도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임시정부가 이제 수립이 되는 계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3.1운동을 통해서 민족 지도자들이 우리를 이끌어줬던 하나의 큰 조직이 필요하다, 세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생각에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이 다 한 곳에 있지는 않았죠. 우리가 1910년대에도 공부했듯이 만주, 연해주, 그다음에 미국 쪽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때는 이제 언급하지 않았지만 상하이 쪽에서도 사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이렇게 정부를 만들 거야, 이렇게 정부를 만들 거야 하고 발표를 하기 시작해요. 자, 그 중에 이제 시기적으로 조금 빨리 나왔던 게 제가 이렇게 들고 있네요. 자, 연해주에 있었던 대한국민의회입니다. 대한국민의회 같은 경우에 이제 연해주에 있는 주로 이제 러시아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들이 모여서 만든 정부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써 있는 어떤 인물들의 이름을 보시면은 나중에 다른 정부와랑도 많이 겹치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얘네들이 이 정부를 딱 만들어서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정부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어떤 인물들을 자리에 앉힐까? 그 당시에 이제 어느 정도 이름을 날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서로 막 우리 이 사람 쓰자, 우리 이 사람 쓰자 이렇게 했는데 겹친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왜 이 사람은 여기저기서 다 하고 있어요? 그게 한 게 아니라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연해주에서 일단 대한국민의회라는 이제 정부가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도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한성정부라는 이름을 달고 정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실체가 아직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하이에서도 당시 이제 신한청년당이라는 당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임시정부가 수립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어떤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정부가 이렇게 막 여러 개로 나눠져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실제로는 이거 말고도 정부가 더 있어요. 근데 그나마 어느 정도 이제 세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세 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나로 합칩시다라는 움직임이 당연히 나왔겠죠. 자, 처음에는 이 대한국민의회와 상하이 임시정부가 협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둘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자, 이건 이제 위치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만주나 연해주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어떤 방식으로 주로 하려고 했죠? 우리가 10년대에 잠깐 이제 맛보기로 봤지만 대체로 무장 독립 투쟁을 선호하는 사람들입니다. 싸워서 우리가 독립을 이뤄내자. 자, 그런데 상하이에 있는 사람들, 상하이에서 무장 투쟁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근데 상하이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다른 나라의 어떤 공사관들 이런 것들이 이제 상하이에 많이 모여 있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상황들을 문서로 작성을 해가지고 상하이에서 다른 나라의 외교관들한테 전달하기가 수월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장투쟁이 아닌 어떤 외교적인 어떤 협상에 의해서 다른 어떤 강대국들의 도움을 받아서 독립을 쟁취하자 이런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 사이에 이제 여러 협상을 했고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잘 타협이 돼가지고 합치기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어떤 대한국민의회의 간부들을 이제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흡수하는 형태로 이제 합치기로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성정부하고도 협상을 하게 돼요. 한성정부는 사실 우리가 국내에서 활동한다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근데 국내에 머물고 있던 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이제 모여서 얘기했던 결과물이 한성정부여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발언권이랄까요? 그런 건 좀 셌어요. 그래서 그래 뼈대는 한성정부의 어떤 뼈대를 그대로 갖고 오되 그럼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이냐? 상하이로 하자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겠어요? 두 가지가 있죠. 이제는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전까지 대한제국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황제는 끝났다. 이제는 민중의 시대다. 백성의 시대다라는 거를 공표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되게 중요한 순간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서 시작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상하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연해주와 상하이 입장이 좀 다르다고 했죠. 근데 결과적으로 상하이로 결정이 됐다. 요거는 앞으로 임시정부는 어떻게 하겠다? 외교적인 어떤 노선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하겠다라는 그런 특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말에 마무리가 잘 안 되네요, 오늘. 자, 그래서 상하이라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떤 형태를 띠고 있었는지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민주공화제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제 실시를 한 거죠. 그래서 당시 이제 대통령을 이승만으로 이제 사람들이 뽑았고 국무총리로는 이제 이동희를 선출하게 돼요. 자, 이것도 하나의 메시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승만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는 최초로 이제 등장하게 된 건데, 물론 이제 독립협회 때도 활동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때 너무 어렵고, 갑자기 여기서 이승만이 왜 나왔냐면은 이승만은 당시 이제 미국에서 활동하던 사람이었고 어떤 뭐 영어에도 이제 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외교적인 노선이라고 했을 때 상당히 이제 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인물일 거라고 본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기대가 컸죠. 그래서 이승만이 대통령이 됐다라는 것도 역시 외교 노선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 이동희가 됐다라는 사실은, 이동희는 이제 어느 지역 출신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아저씨는 좀 그렇죠. 이분은 연해주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좀 무장투쟁에 조금 더 이제 집중하시는 분이었고, 이런 분을 여기 넘버 2에 앉혔다는 거는 역시 임시정부가 무장투쟁도 그렇다고 해서 소홀히 하진 않겠다. 그래서 외교 노선과 무장투쟁 노선을 적절하게 잘 조합을 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삼권 분립. 혹시 그 사회 시간에 배우셨나요? 삼권 분립? 그 몽테스키에 배웠어요? 안 배우나 사회 시간에? 어쨌든 그 삼권 분립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재 뭐 국회, 그 다음에 법원, 그 다음에 행정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듯이 그 당시에도 어쨌든 구색은 맞춘 거예요. 임시의정원, 국무원, 법원 이런 식으로 세 개의 권리를 이제 분리했다. 뭐 이렇게 그냥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이것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요 두 번째예요. 당시에 이제 독립운동가들 중에 그 네로라는 인물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름 있는 사람들은 다 모였는데 그 사람들은 생각이 전부 다 같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이제 우파라고 부르는 민족주의 계열이 있었고요. 요거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흔히 이제 좌파라고 부르는 사회주의 계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연해주에서 오신 분들은 사회주의 계열이에요. 아무래도 소련, 러시아 이쪽에서 있던 분들이다 보니까 이분들도 일단 참여를 다 한 겁니다. 요게 지금은 뭐 저게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나중에 이제 20년대를 공부하시게 되면은 요게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었구나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독립운동 방향에 있어서도 되게 방향이 다양해요. 아까 얘기했던 외교, 무장투쟁 이거 말고도 일단 우리 실력부터 기르자. 우리 왜 예전에 애국계모운동 기억나십니까? 그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실력 양성을 주장하는 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독립운동 방향에 있어서도 생각이 다 달랐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가 하나로 한번 합쳐서 일을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자면은 이게 독립운동가들 중에 올스타다. 올스타를 이렇게 우리가 뽑지 않습니까? 잘하는 애들만 이렇게 뽑는 거. 거의 뭐 그런 수준이었다라는 거. 임시정부 처음 이제 출범했을 당시가. 대단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작은 매우 창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임시정부가 과연 어떤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어떤 식으로 변해가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임시정부의 활동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필기는 아마 이제 세로로 내려가고 있을 텐데, 저는 일단 어떤 칠판의 사정상 가로로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잘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 필기가 사실은 좀 깊은 뜻이 있어요. 이게 세로로 제가 했는데, 보시면은 내려갈수록 좀 이렇게 칸이 좁아지고 있죠. 그리고 자세히 보면 글씨도 좀 작아져요. 이게 제가 이제 임시정부가 이렇게 약해지고 있다는 거를 시각적으로도 좀 연출을 한 겁니다. 이거 좀 연출력이 좀 들어가는 필기예요. 감안하시고. 자, 활동을 보실게요. 일단 당연히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역시 돈입니다. 자금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임시정부가 자금을 이제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서 어떤 모금 형식으로 돈을 이제 지원받는 게 이제 전부였을 텐데, 그걸 위해서 만든 게 이제 연통제와 교통국이라는 하나의 기구입니다. 요거는 이제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 그냥 두 개를 세트로 어떤 국내에서 정보도 수집하고 자금도 조달했던 그냥 기구다라는 것 정도로만 아셔도 돼요. 그러니까 연통제와 교통국을 굳이 구분하셔가지고 공부하시는 거는 조금 낭비일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은 연통제는 일종의 행정 조직이에요. 그래서 국내에다가 몰래 이제 어떤 행정 조직을 비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의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진 못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교통국은 거기에서 이제 어떤 정보도 수집하고 서로 이제 그런 정보를 이제 막 전해주고 막 연락도 하고 그런 어떤 기구인데, 사실 연통제와 교통국의 역할이 확연하게 뭐 대비되거나 이러진 않고 상당히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이제 둘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연통제와 교통국이 국내에서 활동한다는 거는 좀 어때요? 매우 위험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연통제와 교통국이 그렇게 활발하게 그리고 오래 활동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필연적으로 자금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독립공채라는 게 있어요. 교과서에 보시면은 이제 그림이 있는데, 그림 있나요? 없으면 제가 띄워드리고요. 이 독립공채는 뭐냐면은 이제 지금 나라가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제대로 우리가 나라를 되찾게 되면은 그때 갚을 테니까 돈을 빌려주세요라는 증서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국채 같은 거죠. 그래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물론 이제 나중에 돈을 받겠다는 생각이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이제 나라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을 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독립공채를 많이 샀다고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한 5%인가 6%의 복리로 계산이어가지고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 갖고 있다고 하면은 거의 한 몇백 배 수준으로 불려서 받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 독립공채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해방 이후에, 광복 이후에 몇몇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걸 들고서 그럼 이제 우리 이거 돈으로 바꿔주세요. 그랬는데 그 당시 이제 정부는 요거를 그냥 무시했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뭐 그때 이제 열받은 사람들이 막 불태우거나 찍거나 막 이랬죠. 근데 80년대 와가지고 요거 갖고 오면은 상환해 주겠다라고 이제 뒤늦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요걸 갖고 와가지고 상환해 준 총 액수가 한 3억 정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퍼센테이지가 엄청 이자가 많이 붙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 요게 있다고 하면은 그냥 잘 보세요. 이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찾아서 이제 정부에다 얘기하면은 상당히 많은 돈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어떤 학생이 이럴 거예요. 이거 찾아본 다음에 선생님 이거 저희 집에서 나왔는데 그럼 저희 조상님은 독립운동 하신 건가요? 이렇게 막 들뜬 마음으로 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당시 이제 친일파들도 이걸 되게 많이 샀대요. 왜 샀을까요? 겉으로 이제 친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나 사실 친일한 게 아니야 라고 이제 뻥치려고 요거를 괜히 사들였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친일파라고 뭐라 그러면 야, 나 이런 것도 했었는데 내가 친일파야? 이렇게 이제 좀 뻥치려고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집에 이게 있다 그러면은 너무 확정적으로 독립운동을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우리 집안도 친일파인가? 이렇게 의심해 볼 필요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도 한번 찾아보세요. 재밌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교로 가겠습니다. 진정하고. 임시정부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주력 사업이죠. 외교. 자, 대표적으로 일단 첫 번째, 김규식에게 독립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김규식? 김규식 어디 있을까요, 지금? 파리에 있죠, 파리. 당시 이제 상하이에, 그러니까 임시정부 이전에 있었던 단체에서 김규식을 이미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한 상태였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임시정부로 바뀐 거죠, 단체가.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에서 파견한 것처럼 형식이 돼가지고 이제 김규식한테 거기 간 김에 우리 독립시켜달라고 얘기하고 와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이 김규식은 이제 유럽 쪽에서 활동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역시 이제 이승만이죠. 이승만은 이제 당시 우리가 임시정부에서는 구미위원부라는 일종의 이제 기구를 설치를 해요. 이거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구미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미안합니다. 여기서 구미는 구라는 거 이제 구라파라 그래서 당시 이제 유럽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 구는 유럽이라는 뜻이고 미는 미국이라는 뜻이에요. 미주. 그래서 유럽과 미주, 그러니까 그냥 뭐 서양 세력이겠죠. 서양 세력에게 외교적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을 알리는 역할을 했던 기구가 구미위원부고 이승만은 요 활동을 한다는 핑계로 사실은 상하이에는 거의 머물지 않았고 맨날 미국에 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독립운동가들한테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동희가 물론 여기 이제 김규식도 포함입니다만은 극동인민대표회의라는 곳에 참석을 해요. 우리가 흔히 극동이라고 하면은 가장 동쪽, 그러니까 주로 일본, 뭐 우리나라, 그 다음에 러시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러시아는 이제 유럽이기도 하지만 영토가 이제 동쪽 끝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극동인민 이런 얘기 들어가면은 약간 이제 러시아 냄새를 좀 맡으셔도 돼요. 아시잖아요. 이동희 연해주에서 활동했던 사람. 그래서 이동희는 그 러시아에서 열린 요 회의에 참석을 하고 나중에 이제 레닌 같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지원 약속을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외교적으로 여기저기에 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전파하면서 도움을 얻으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임시정부가 무장투쟁도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했죠. 그래서 군무부라는 이제 무장투쟁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를 설치하고 북로군정서군과 서로군정서군을 거기에 편제를 시켜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사실 저번 시간에 이거를 설명 안 했더라고요. 북로군정서와 서로군정서. 그래가지고 제가 슬쩍 필기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업로드를 했거든요. 그거 보시면 되는데 뭐 하나만 알면 돼요. 북로군정서는 북간도에 있었던 군대 조직이고 서로군정서는 서간도에 있었던 군대 조직인데 얘네는 이미 임시정부 이전에 있었던 애들이죠. 그러니까 임시정부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임시정부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대표성을 띠는 단체다 보니까 앞으로 너네 그냥 임시정부 아래에 있는 조직으로 활동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편제를 했다. 임시정부로 들어오게 시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임시정부의 여러 가지 활동이 있었는데 자, 이게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어떻게 됐냐면은 네. 이게 임시정부가 왜 망했는지가 이제 한 번에 나왔죠. 자, 아까 전에 이런 활동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았죠. 나쁘지 않았는데 문제는 이 자금을 조달하고자 했던 연통제와 교통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얼마 안 가서 다 붕괴가 되고 발각이 되고 그래서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할 수 있는 곳이 없어진 거죠. 거기에다가
열심히 이제 뭐 외교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성과가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나시죠? 그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한테 적용이 안 되는 얘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대국들이 딱히 우리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인 어떤 도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분쟁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적인 어떤 무장투쟁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북로군정서나 서로군정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임시정부가 야 너네 이제 우리 부대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얘네들 뭐 반가워 하겠습니까? 별로 사실은 임시정부하고의 그 관계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얘네들한테 사실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어요. 그냥 조직도상으로 포함이 돼 있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실 임시정부와의 관련은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알아서 활동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임시정부를 어떻게 할 거냐를 놓고 또 이제 사람들 간에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이 주로 언제 싸운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이 주로 언제 싸우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말을 안 들을 때? 그것도 많이 싸우겠죠. 여러분 성적이 개판 났을 때? 아, 미안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장 많이 싸우는 건 결국 돈 문제예요. 돈 쓸 때는 많은데 돈이 없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야 거기다 돈을 왜 써? 야 너 학원 하나 그만 다녀. 뭐 밥을 이런 걸 먹고 앉았어. 라면이나 먹지. 이러면서 이제 싸움이 나는 거예요. 딱 그 상황인데 임시정부가 지금. 할 일은 많은데 돈이 없죠, 점점.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야,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렇게 막 우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당시 이제 가장 대표적인 노선, 외교, 그 다음에 무장투쟁, 실력 양성이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외교는 지금, 말을 하면 안 되는 처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밀어줬잖아요. 외교가 큰 소리를 계속 뻥뻥 쳐가지고 임시정부에서 계속 밀어줬는데 결과가 없어. 그러니까 이 무장투쟁 쪽과 실력 양성 쪽이 야 너네가 이제까지 한 게 뭐냐? 막 이러면서 막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앞으로 이쪽에다가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쓰자. 뭐 이런 분위기였겠죠. 그러면서 막 싸우고 있는 와중에 이제 당시 이제 이승만하고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던 박용만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박용만도 왜 하와이에서 활동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미국에서 활동했다 그러면은 안창호, 이승만, 박용만 이렇게 세 사람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이 박용만은 이승만하고 원래 처음에 같이 하다가 뭐 기록에는 이제 이승만하고 여러모로 이제 안 맞았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승만을 가장 증오하는 인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이승만이 했었던 위임 통치 청원서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해요. 자, 이게 뭐냐면은 3.1운동 일어나기 좀 전에 외교 노선으로 이제 활동하던 뭐 안창호라든지 뭐 김규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강대국들한테 우리를 좀 보호해달라. 우리의 어떤 주권을 당신들이 그냥 차라리 가져가서 좀 통치를 해달라라는 이제 글을 이렇게 막 청원하고 막 그랬었어요. 자, 그랬는데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한편으로는 이게 뭡니까? 우리 지금 일본의 식민지인데 일본의 식민지는 싫고 그냥 미국의 식민지 하면 안 될까? 뭐 영국 식민지 하면 안 될까? 약간 이런 뉘앙스 좀 내포가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3.1운동이 터졌죠. 그걸 본 이제 이 뭐 안창호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아, 내가 생각을 좀 잘못했구나라고 여기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안창호는 좀 욕을 덜 먹었죠. 그 시점에서. 근데 문제는 그 상황에서 이승만은 더 적극적으로 아니야, 우리나라는 미국이 다스려줘야 돼. 막 이런 생각으로 이제 막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이승만을 좋아하지 않았던 뭐 박용만이라든지 그 다음에 매우 이제 과격하신 분이었던 뭐 신채호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승만을 막 공격하면서 임시정부 자체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겁니다. 당시 그래서 신채호가 어떤 말까지 했냐면은 이완용은 그래도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 쟤는 있지도 않은 나라를 팔아먹었다 이러면서 이승만이 진짜 극딜을 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야, 우리 그만 싸우고 그거 정리해보자. 우리 앞으로 그런 임시정부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해보자 라고 해서 제가 연도 안 썼는데 1923년에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하게 돼요. 그래서 기록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대체로 한 150명에서 200명의 독립운동가들이 모여가지고 장장 4개월 동안 임시정부의 미래를 놓고 회의를 하게 돼요.
자, 어떤 얘기들이 오갔냐면은 창조파. 임시정부는 어차피 망했다. 이거 없애고 아예 새롭게 재탄생하자. 자, 신채호라든지 뭐 김규식이라든지 뭐 박용만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이제 임시정부를 뒤엎고 새롭게 이제 나가자라고 한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 뭐 안창호 같은 인물은 야, 조금만 이제 문제점을 바꾸면 되지. 뭘 또 그렇게까지 하냐. 뭐 이동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또 개조파에 속했어요. 대체로 사실은 창조파와 개조파 간의 논쟁이 상당히 이제 셌고, 그 다음에 그 옆에서 약간 그냥 그대로 가면 안 되나? 막 이러고 있었던 사람들이 뭐 이승만이라든지 뭐 김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김구가 또 등장하기 시작하죠. 사실 그 전까지는 김구는 조금 이제 레벨이 좀 떨어지는 인물이에요. 그러다가 요때쯤부터 조금씩 이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하죠. 근데 어쨌든 이때까지도 아직은 이제 힘이 약해요. 그래서 둘이 막 이제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어떻게 되냐면은 이 회의가 결렬이 되면서 사람들이 야씨 나 안 해! 이러고 다 나가요. 뭐 신채호 나가고 뭐 안창호 나가고 막 여기에 뭐랄까 당시에 어떤 이름난 그런 독립운동가들 대다수가 임시정부를 박차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상당히 임시정부의 세력이 약화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작이 창대했지만 조금 이제 좀 왜 이렇게 되지? 약간 이런 분위기로 가게 된 거죠. 이게 불과 지금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지 4년밖에 안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좀 아쉽죠. 자, 그럼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볼 텐데 제가 그냥 자막으로 띄워드릴게요. 일단 이승만은 결국 탄핵이 됩니다. 이승만은 결국 탄핵돼가지고 임시정부에서 이제 나가게 되었죠. 그러니까 타의로 나가게 된 거죠. 이승만은. 그러니까 사실상 근데 이승만은 이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상하이에 머물렀던 적이 뭐 반년도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뭘 한 걸까? 이런 의문을 좀 가질 수가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2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던 인물이 이제 박은식이라는 인물입니다. 저희가 지금 문화사를 안에서 사실 박은식을 여러분들이 처음 들었을 텐데 나중에 근대사에서 어떤 유교 얘기할 때도 한번 나오는 분이고요. 나중에 우리가 역사책 이야기할 때도 또 나오는 분이기 때문에 이름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2대 대통령으로 이 박은식이 선출이 됐는데 당시가 되게 고령이었어요. 그래서 몇 년 안 돼서 결국 이제 돌아가시게 됐고 그 이후에는 대통령제를 폐지한 다음에 일종의 이제 내각 책임제로 운영이 됩니다. 대신에 이제 대표를 뭐 한 명으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여러 명이 집단으로 이제 같이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임시정부가 이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가 사실 임시정부의 암흑기입니다. 막 돈이 없어가지고 뭐 기록에 보면 김구가 막 월세도 제때 못 내가지고 막 친구 집에서 밥 먹고 다니고 오늘은 여기서 잤다가 내일은 또 저기서 잤다가 흔히 돈가식 서가숙이라고 하죠. 막 그렇게 이제 돌아다니고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빈곤하게 명맥만 유지했던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우리 교과서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또 배우겠지만 결국 이제 임시정부는 끊임없는 어떤 인고의 생활을 거친 이후에 윤봉길의 의거와 뭐 이봉창의 의거 이런 것들로 다시 확 위상이 올라가게 돼요.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그 때가 되면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임시정부 얘기가 조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이제 순서를 조금 또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임시정부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인해서 이렇게 세력이 약화된 건지 그 과정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언급되고 있는 인물들 있잖아요. 요 인물들도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인물들이 여기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막 다른 데서도 이렇게 막 겹치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이승만, 그 다음에 이동휘, 안창호, 그 다음에 뭐 김규식, 그 다음에 신채호, 박용만, 뭐 요런 정도의 인물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조금 더 되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도 좀 공부한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복습 철저히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20년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0년대 어떤 여러 가지 저항, 그 중에서도 다음 시간은 무장투쟁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학기 때도 그러셨듯이 언제든지 이제 질문을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하시면은 제가 어쨌든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끙끙 앓고 있지 말고 질문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